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도시계획학과 박사 과정생 엘리자베스 워너입니다. 30대 초반의 영국 출신으로 도시교통과 공공인프라 설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세미나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역사 왜곡과 그 이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날은 하버드 캠브리지 캠퍼스의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데이비스 교수의 도시교통 시스템 비교 분석 세미나 첫날이었죠. 저는 영국 런던 교통공사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저는 런던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미나실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동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토 켄지, 중국 베이징에서 온 장리나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학생 이수혁이 있었죠. 데이비스 교수는 첫 시간부터 강렬한 토론을 유도했습니다. 각자 자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왜 우수한지 논하라. 간단한 주제였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역사 왜곡으로 번질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사토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과 도쿄 메트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시간 엄수와 청결함은 일본 특유의 문화죠. 그의 발표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갑자기 사토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은 일본 시스템을 그저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술, 운영, 심지어 노선도까지 모두 우리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1910년대부터 조선에 깔아준 철도가 오늘날 한국 지하철의 기원이니까요. 순간 교실에 냉랭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 수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주먹을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35년 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발언이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버젓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토의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일본이 조선반도에 현대 문명을 전파한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 교통 시스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말이죠.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데이비스 교수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학생 장리나오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고 다른 서구권 학생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수혁이었죠. 그의 눈빛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지만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토씨,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을 향한 정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철도는 우리 민족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문명의 전파라고 미화하는 건 35년간의 식민 지배와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순간 사토의 얼굴이 붉어졌고 데이비스 교수는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역사적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강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제가 아시아 역사에 무지했던 저는 그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이 한국 학생은 어떤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일본 학생의 발언이 그토록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들려줄 한국 지하철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저는 이 작은 충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가득한 강의실에서 데이비스 교수는 재빨리 주제를 돌렸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들어볼까요? 그의 눈빛이 중국 학생 장리나오에게 향했습니다. 장리나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하철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총 연장 800km가 넘는 노선과 400개가 넘는 역을 보유하고 있죠. 하루 평균 10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통계 자료와 최신 역사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완전 디지털화된 결제 시스템입니다. 종이 티켓은 이미 과거에 유물이 되었고 지금은 모든 승객이 QR코드와 모바일 결제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서구의 도시들이 아직도 종이 티켓에 의존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장리나오의 자랑이 끝나자 놀랍게도 일본 학생 사토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그 최첨단 지하철에서 본 것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장리나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밀치며 탑승했고 노약자석에는 젊은이들이 당당히 앉아 스마트폰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간이 의자를 펼쳐 통로를 막고 있었죠. 질서 없는 기술은 결국 카오스일 뿐입니다. 장리나오가 반박하려 했지만 사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 메트로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들이 통화를 자제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식이죠. 역사나 기술을 자랑하기 전에 기본부터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리나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장리나오 씨의 말대로 상하이 지하철의 규모와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사토 씨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제 말에 두 학생 모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술만 있는 도시는 결국 사람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첨단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문화가 아닐까요? 제 의견에 강의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장리나오도 다소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식민지 역사 문제로 사토와 날카롭게 대립했던 한국 학생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든 대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사례인가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모든 시선이 강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이수혁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국의 지하철은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실 전체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 학생이 얼마나 강력한 사실과 데이터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뒤집어 놓을지, 그리고 그의 말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말이죠. 서울 지하철에 대한 그의 발표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 저는 단지 호기심 많은 영국인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혁에게 쏠린 순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거의 존재감 없이 앉아있던 그가 앞으로 나서자 강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학생들의 화려한 발표 후 이 조용한 한국 학생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MIT 도시공학과 이수혁입니다. 그의 첫 마디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버드 세미나의 MIT 학생이라니. 그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혁의 첫 슬라이드는 트립어드바이저의 세계 지하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순위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도쿄와 런던을 제치고 2위에 랭크되어 있었죠. 1위는 싱가포르였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지하철은 글로벌 이용자 만족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행객들이 평가한 이용 편의성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죠. 감정적인 언쟁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작하는 그의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토와 장리나오도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차별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국어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의 슬라이드는 서울 지하철의 4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역 이름과 출구 정보가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거주자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 주변 주요 관광지와 시설을 알려주는 지역정보 시스템은 도시 초행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는 서울 지하철의 통합 결제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카드는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택시까지 하나의 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이 통합 시스템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이라는 연도를 강조하는 그의 말에 사토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일본도 그때는 아직 완전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시기였으니까요. 수혁은 계속해서 서울 지하철의 와이파이 커버리지, 안전 시스템, 플랫폼, 스크린도어 설치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 중심 설계입니다. 그가 보여준 영상은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의 모습이었습니다. 빽빽한 인파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승객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깨끗한 차량 내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룬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차분한 설명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몰입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도시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도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제가 본 중국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감정적인 애국심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실제 사례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수혁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려 할 때 데이비스 교수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수혁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표는 미완성이었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도시일까요? 그리고 왜 저는 지금까지 그런 측면을 보지 못했을까요? 다음 세미나 시간, 데이비스 교수는 지난 시간의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수혁 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 지하철에 대한 발표를 마저 진행해 주시겠어요? 수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려는 순간 사토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철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역사적 기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토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한 장의 흑백 사진을 화면에 띄었습니다. 1899년 경인선 철도 개통식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철도의 시작은 1899년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된 경인선입니다. 이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통치기간 동안 한반도 전역에 철도망이 구축되었죠. 사실상 현대 한국 철도의 모든 기초는 우리 일본이 놓은 것입니다. 사토의 말에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해온 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해방 이후 한국이 발전시켰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과 철도 운영 노하우, 심지어 용어까지도 일본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학문적 정직성이 아닐까요? 사토의 도발적인 발언에 수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열었습니다. 사토 씨의 지적은 일부만 사실입니다. 역사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혁은 화면을 전환하여 식민지 시대 조선의 철도 노선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가 한반도에 철도를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철도 노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가 가리킨 지도에는 한반도의 주요 자원 산지와 항구를 연결하는 방사형 철도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철도망은 한반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채굴된 광물 자원의 90% 이상이 이 철도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되었죠. 수혁은 이어서 1945년 해방 직후와 6.25 전쟁 이후에 황폐화된 한국 철도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으로 철도 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죠. 오늘날 서울 지하철의 시작은 1974년이었고 이는 완전히 한국인의 힘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대 서울 지하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순환선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어떤 지하철 노선보다도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이후 발전된 통합 환승 시스템, 교통카드 기술, 플랫폼 스크린도어 같은 안전장치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수혁의 차분하지만 강력한 반박에 사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뭔가 반박하려 할 때 뜻밖에도 데이비스 교수가 개입했습니다. 기술의 도입과 착취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식민지 시대의 인프라 구축은 그 자체로 문명 하나 발전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구권 학생들도 수혁의 설명에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방 이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독자적 발전이 아닐까요? 거의 모든 인프라가 파괴된 상태에서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수의 말에 수혁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고
사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역사의 복잡성과 현대, 한국이 어떤 배경에서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서울 지하철의 현대적 측면에 대해 더 들어볼까요? 데이비스 교수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데이비스 교수는 학기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최종 프로젝트는 도시교통 시스템 현장 연구입니다. 각자 한 도시를 선택해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무슨 도시를 선택할지 고민했습니다. 런던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도쿄나 파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곳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서울. 세미나에서 수혁의 발표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말한 것처럼 서울의 대중교통이 그렇게 뛰어날까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어 수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죠. 저기, 수혁 씨? 제가 말을 걸자 그는 놀란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씨. 무슨 일이신가요? 프로젝트 때문에 왔어요. 사실, 서울을 연구도시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수혁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아마 영국 학생이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능하다면 직접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5월 연휴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나요? 그의 표정이 잠시 고민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침 그때 귀국 예정이었어요. 아버지 회사 일로. 제가 서울에서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서울 답사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업적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설렘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아시아의 도시, 그곳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5월 초 저는 보스턴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서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혁은 가족 일정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떠났고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서해안의 푸른 바다와 그 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공항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 제 옆자리 미국인 승객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탑승구를 빠져나오자 수혁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긴 비행 피곤하셨죠? 일단 짐을 찾고 시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여권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자동 출입국 심사대예요. 외국인도 사전 등록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혁의 안내에 따라 생체 정보를 등록하고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항상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불과 30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짐을 찾은 후 수혁은 저를 공항철도로 안내했습니다.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로 가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역 플랫폼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렬된 대기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승객들 정말 질서가 잘 잡혀 있네요. 네, 한국에서는 기본 예절이에요. 특히 노약자석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둡니다. 열차에 탑승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반겼습니다. 의자는 편안했고 객실은 놀랄 만큼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점점 제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혁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 도시의 대중교통에 대해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좋지 않았거든요. 수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도시는 각자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며칠 동안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공항에서 시내까지 전체 여정이 너무나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질서의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첫날의 경험일 뿐인데
앞으로 제가 볼 서울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혁은 저에게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출퇴근 경험을 보여주고 싶다며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출근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7시 30분 우리는 강남역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플랫폼은 출근길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이에요. 서울의 핵심 순환선으로 하루 평균 200만 명이 이용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의 지하철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무질서하게 뛰어드는 광경을. 하지만 실제 모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플랫폼 바닥에 그려진 줄을 따라 사람들이 차분히 두 줄로 서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야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한 일상이에요. 열차 안은 예상대로 꽉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통화를 안 하죠? 공공장소에서 통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주 조용히 하거나 대부분은 메시지를 이용합니다. 곧 한 노인분이 탑승했고 즉시 젊은 직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말이나 표정 없이 마치 자연스러운 반사 행동처럼 말이죠. 중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을 봤죠.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천장의 디스플레이와 방송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환승 정보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죠. 이 다국어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2000년대 초반부터요. 서울이 국제도시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개 역을 더 지나며 지하철 내부의 다양한 시설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임산부 배려석이었습니다. 이건 임산부만을 위한 특별석이에요. 핑크색으로 구분되어 있죠. 임산부 배지만 보여주면 누구나 즉시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바닥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인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많은가요? 수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는 스스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 예절이에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누군가 치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진정한 강점은 첨단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질서네요.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든.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종로 3가역에서 내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고궁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런던도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질서와 배려의 문화는 솔직히 배울 점이 많네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시아 도시에 대한 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저는 수혁을 단순한 가이드가 아닌 존경할 만한 문화의 대표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내일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제가 기대감을 담아 물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보여드리게요. 서울답사 나흘째 저녁 수혁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공원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서 강 위로 물든 노을과 그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저는 이 도시에 점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처음으로 수혁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수혁 씨, 사실 제가 서울 지하철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005년 7월 7일 저는 런던 지하철에 있었어요. 수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 테러가 발생한 날이었죠. 피카딜리 라인을 타고 있었어요. 킹스크로스역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저는 불과 2칸 뒤에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52명이 목숨을 잃었고 7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지만 그 후로 지하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특히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죠. 수혁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도시계획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테러와 같은 위협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게 제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을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 지하철에서는 그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 러시아워 때도 사람들로 가득 찬 열차 안에서도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수혁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서울 지하철에는 일종의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들의 질서, 깨끗한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인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수혁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날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그 기억보다 현재의 안전함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수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당신을 환영해요, 엘리자베스.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 인프라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수혁 씨. 당신이 보여준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도시예요. 우리의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였고 그 순간 저는 이 따뜻한 연결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강의 물결처럼 제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 없이 오히려 설렘을 안고 창밖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학기 과제를 넘어 이번 연구는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하버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최종 발표 날이 찾아왔습니다. 데이비스 교수의 세미나실은 학생들과 몇몇 학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기술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출근 시간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영상이었죠. 저는 도시 인프라를 연구하며 항상 기술적 우수성, 효율성, 규모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의 다양한 기술적 특징들, 다국어 안내 시스템, 통합 교통카드, 플랫폼 스크린도어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제 발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이 아닌 사람에 있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공공장소에서의 정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사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은 아시아의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 과정에서 인간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분리수거하는 시민, 장애인을 돕는 영무원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차례로 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기술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도시는 단순히 첨단 인프라를 가진 곳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데이비스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연구였습니다, 워너 씨. 이 연구가 우리 학과의 도시계획과 문화교재에 포함되면 좋겠군요. 그 말에 교실 전체가 박수를 보냈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사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 보는 진지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의 발표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 짧은 사과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깊은 자기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에요, 사토 씨. 교실을 나서는 길에 데이비스 교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워너 씨, 이 연구를 논문으로 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도시 인프라와 시민의식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교수실을 나오면서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혁이었습니다. 발표 어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한국교통공사 국제포럼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제서야 저는 수혁의 아버지가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포럼 초청 기쁘게 수락할게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마지막 발표 슬라이드에 적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문명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건물이 아닌 겸손과 질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삶의 교훈을 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혁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갈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영국 유학생 엘리자베스와 MIT의 한국인 수혁이 함께한 서울 지하철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아시아는 기술만 있고 질서가 없다던 그녀가 서울의 시스템을 경험하며 자신의 트라우마까지 치유하는 여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지키는 배려, 쓰레기를 자신이 처리하는 책임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문명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겸손과 질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단 1초가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누르는 작은 좋아요가 모여 한국의 품격과 감동을 세계에 전하는 큰 울림이 됩니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히 배려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